자, 교재 379쪽에서 이제 행정심판의 대상은 이제 첫째 줄에 먼저 얘기하면 두 번째 줄 위법하거나 두 번째 줄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행해진 처분이나 부작위가 청구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진 처분이나 부작위에 해당이 되면 다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 줄에 뭐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하는데 특별한 건 없어. 두 번째 줄이 중요한 거야. 두 번째 줄이 갖는 의미는 뭐야? 행정심판 청구 대상은 뭐예요? 처분 또는 부작위. 근데 그게 위법할 때도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도 그죠? 국민이. 그러면 그 밑에 설명은 이제 처분이란 이러이러한 작용이고 부작위란 이러이러한 작용이다. 이렇게 행정심판법에서 개념정의 해놓은 걸 써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세부적으로는 잘 안 냅니다. 거기는 이제 동그라미 2번은 이제 한번 읽어보면 처분에서 거부 처분을 포함한 그러니까 처분은 취소심판, 무효동학이심판 청구할 수 있고 처분에 대해서는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취소심판 청구할 수도 있고 무효확인 심판 청구할 수도 있고 의무이행 심판 청구할 수도 있고 근데 의무이행 심판 청구하는 게 또 좋아. 국민 입장에서는 어쨌든 읽고 지나가자. 부작위란 신청을 받고 행정기관이 상당한 기간 내 신청대로 해주든 거부를 하든 뭐라도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는 상태를 부작위라고 한다. 부작위는 행정심판 종류 중 의무이행심판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네, 가볍게 읽고요. 자, 밑에 2번이 제일 중요. 자,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해 놓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대통령이 행한 처분 부작위. 1번 잘 나옵니다. 자, 대통령이 행한 처분 부작위는 특별히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해놨던 모를까? 그렇지 않느나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해놨어요. 왜 그랬냐 가만히 미루어 보건데 여러분 행정심판이란 건 어떤 국민한테 조치를 한 행정기관보다 상급기관이 심사 판정하는 거잖아. 근데 대통령보다 상급 행정기관이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에 의한 처분 부작위는 만약에 상대방 국민이 특별한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 따로 없다면 뭐로 싸워야 돼? 소송 제기하는 건 가능해요. 소송으로 법원에다가 다투는 건 가능하지만 행정심판 청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안 된다. 1번 중요. 그 다음에 쌍가루 2번. 첫째 줄 끝에 다시 행정심판 청구할 수 없어요. 행정심판은 딱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자 안산시 시장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받았다. 억울하다. 그러면 상급기관에 영업정지 처분 취소해달라. 한 번 행정심판 청구를 했는데 안 들어주는 결정 나왔어. 그래도 다시 행정심판 청구를 못합니다. 소송 가야 돼요. 그래서 행정심판은 다시 청구 못합니다. 다시 한다는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말 나오면 X야 무조건. 행정심판은 다시 청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로 1, 2번이 많이 나옵니다. 쌍가루 3번은 잘 안 내. 요거는 이제 내가 이제 그 추가해 놓은 거로 통고 처분이나 과태료 부과 처분이나 검사가 기소하거나 불기소하는 처분한 거는 이거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싸우지 말고 별도의 정해진 절차를 거쳐서 다투도록 따로 돼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 소송 대상 모두 안 되는 거야. 근데 보통 시험에서 소송 대상, 행정소송 대상이 안 되는 거 물을 때 나오니까 행정심판은 잘 안 물어봐. 행정심판 나오는 거는 1번, 쌍가루 1번 하면 쌍가루 2번이야. 요것만 중시. 응? 자, 뒤로 갑니다. 자, 맨 위에 제목이 행정심판의 당사자 또 관계인 이렇게 돼 있죠. 자, 우선 당사자가 나오죠. 당사자는 누구나 싸우는 양쪽 서로 상대방을 말해. 응?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천광역시장 말고 우리 인천광역시 옆에 있는 안산시를 보자. 자, 안산시장이 A라는 사람에게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영업정지 처분했다고 칩시다. 영업정지 처분. 그런데 A는 자기한테 행해진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이다. 아니면 위법은 아닐지라도 한목적적이지 못하다. 부당하다. 이렇게 여겨지면 제일 많이 청구하는 게 취소해달라는 거야.
이제 세 가지 종류 중 취소 심판을 제일 많이 청구해. 그래서 주로 물어보는 게 취소 심판을 많이 물어봐. 그래서 이 사람이 누가 청구할까?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은 상대방 국민 A가 청구하는 자야. A가 청구를 해. 그래서 청구는 일정한 사항 기재한 행정심판 청구서라는 문건으로 청구를 한다. 응? 그래서 여기 이거에 대해서 뭐 해달라고 청구한다? 취소해달라. 취소나 변경해달라. 뭐 이렇게 취소 심판을 청구한다. 그러면 A가 청구인이고 누가 상대방이야. 자, 이때 요 얘가 청구인이고 청구하는 자고 청구를 받는 상대방의 싸움의 상대방을 P자를 붙여서 받는다는 뜻의 피청구인이라고 불러요. 피청구인은 누가 되냐면 뭐가 지금 대상인 거지? 영업정지 처분. 영업정지 처분 누가 했지? 안산시장이. 그 국민한테 불이익한 처분을 한 안산시장이 상대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산시장이 피청구인이 됩니다. 즉 싸우는 당사자는 A와 안산시장이 싸우는 거예요. 싸움은 청구인이 걸은 거죠. 응? 그러면 이 청구를 받고 판정 내리는 심판기관이 이제 신청을 받아서 판정을 하는 거예요. 응? 네. 그러면 요 둘을 싸움의 당사자인 청구인과 피청구인을 당사자라고 합니다. 응? 그래서 자, 당사자 먼저 청구인 얘기하죠. 자, 청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일단 누굴까요? 읽어볼까요? 청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자연인, 사람을 말하죠. 응? 하여튼 행정기관의 처분 등으로 불이익받은 사람, 법인 아닌 단체, 응? 법인 아닌 단체도 뭐예요? 그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해져 있으면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유의할 것. 자, 사람이야 뭐 자기 이름으로 청구하는 거고, 법인 아닌 사단재단, 법인 아닌 단체도 행정기관의 조치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으면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는데 누구 이름으로 청구해요? 여기 밑줄 두 번째 줄 누구 이름으로 청구해요? 그 단체 이름으로 청구합니다. 응? 이거 만약에 시험 문제 틀리게 만들면 어떻게 낼까요?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해져 있다면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이름으로 청구할 수 있다. 그럼 틀려요? 대표자나 관리인의 이름으로 청구하는 게 아니라 그 단체 이름으로 청구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그 대표를 해서 청구를 하겠지만 청구서에는 누구 이름 쓰는 거예요? 청구서에는 단체 이름을 쓰는 거죠. 응? 단체가 불이익을 받은 거니까. 응? 그래서 두 가지죠.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재단도 청구할 수 있다. 응? 다만 청구할 때는 그 단체 이름으로 청구하는 거다. 응? 자, 그 다음에 요 청구의 능력은 청구할 수 있는 일단 자격이 인정되는 자인데, 근데 지금 이 경우로 보자. 안산시장이 A한테 불이익을 주는 영업정지 처분 내렸어요. 그러면 이 행정처분 때문에 불이익을 받은 자만이 이 영업정지 처분을 다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응? 자, A의 친구. A의 친구는 영업정지 처분 때문에 직접 불이익받은 자는 아닌데 A의 친구라는 이유로 친구가 이거 청구할 수 있을까? 취소해달라고? 안 되죠.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행정 조치에 대해서 싸울 수 있는 자는 그 조치 때문에 자기의 불이익을 당한 자만이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쌍가루 2번 청구인 적격이라고 그래서 요거는 특정 조치에 대해서 싸울 수 있는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은 누구한테 있느냐. 자, 거기 법조문이 일단 색깔이 편한데 쭉 읽어보면 행정심판법 13조 청구인 적격 해놓고, 자, 취소심판은 처분을 취소나 변경해달라고 청구할 법률상 이익. 여기 중요한 단어가 법률상 이익이죠. 응? 그냥 쭉 읽어봅시다. 그리고 이어지는 게 뭐야? 무효 등 셋째 줄 무효 등 확인해달라고 청구하는 심판은 처분이 효력이 있는지 존재하는지 확인해달라고 청구할 법률상, 다 법률상 이기는 자라고 돼 있어요. 응?
또 세 번째 의무이행 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기관이 내린 거부 처분이나 아무 응답 없는 부작위에 대해서 일정한 처분을 해달라고 청구할 법률상, 여기서 하여튼 중요한 단어는 다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응? 요 말은 다르게 바꿔서 말하면 이런 뜻이 돼. 행정기관이 한 조치나 뭐 아무 조치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법이 보호하는 자기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만이 그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구제받기 위해서 청구할 자격이 있다, 이런 얘기죠. 응? 반대로 얘기하면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침해받지 않은 자는 구제 신청, 즉 청구할 자격이 인정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동그라미 1번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첫째 그때 뭐라고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다. 이거 예전에 문제 나왔는데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법률상 이익,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갖는 자만이 청구할 수 있어요. 법률상 이익. 당연히 반사적 이익은 포함이 안 되죠. 반사적 이익은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니까. 하여튼 중요한 거 법률상 이익입니다. 정당한 이익 또는 반사적 이익은 포함 안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면 제3자도 청구할 수 있어요. 네? 자, 법률상 이익이 있는 한 첫째 끝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 우리 이미 다 배운 거예요. 지금 이거 말고 이거야 상대방한테만 불이익을 주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A라는 사람이 공장 건축 허가를 신청 받아놨어. 그러면 여러분 인근 주민들이 그 공장 건축 허가로 인해 자기들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취소해달라고 청구할 자격이 인정됩니다. 인근 주민 이런 것처럼. 그래서 중요한 전제적으로 법률상 이익이 있는 한은 누구나 청구할 수 있어요. 제3자 또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은 그냥 읽고만 지나가죠. 어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등의 이유로 소멸이 됐어. 그러면 예를 들면 영업정지 3개월 조치가 나왔단 말이야. 그럼 원칙적으로 영업정지 기간 3개월이 다 지나버리면 그러니까 3개월까지 갈 필요 없다. 영업정지 1개월 했는데 1개월이 다 지나버렸어. 다 끝나버렸다면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은 이제 소멸됐어. 근데 영업정지 처분 취소해달라? 이거 원칙적으로 이 판정할 의미가 없어요. 단 예외적으로 그거 취소 판정을 내려주면 뭔가 회복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문장이죠. 읽고만 지나가세요. 우리 소송에서도 상세히 배우니까. 자, 1번과 2번만 중시하기 바랍니다. 자, 그 밑에 판례가 나오는데 시험에 거의 안 쓰더라고. 거의 안 써서 그 1번에 보면 판례 1번만 보자. 두 번째 줄에 보면 행정심판을 어떤 행정기관의 어떤 조치에 대해서 그 때문에 직접 불이익을 받은 자가 아니라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는 요건을 못 갖춘 부적법한 청구고 이거 흠이 보완될 수가 없대. 흠이 보완될 수 없으니까 판정기관은 요건 못 갖춘 청구다 해가지고 심사 자체를 거절하는 판정을 합니다. 소위 각하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2번은 그 자격이 없는 자가 청구해왔다면 행정기관은 야, 자격 있는 자로 바꿔서 다시 청구해라 이렇게 그 보완할 변경하라고 보완 요구할 의무가 없대. 보완 요구 안 하고 그냥 바로 요건 못 갖췄다 해서 각하시켜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읽고 지나가세요. 그 다음에 제목이 맨 아래 있는데 선정대표자라고 해서 여러분 행정심판을 여기 칠판에 쓴 예는 한 사람이 청구하는 거지만 아까 말한 예로 이런 건 어때? 아까 말한 예로 A라는 사람에게 신청을 받고 공장 건축 허가를 내줬다. 근데 이 공장 건축 허가에 대해서 A는 싸울 이유가 없죠. 자기가 신청한 대로 이익 주는 조치가 나왔으니까. 원래 불이익을 받아서 싸우는 거잖아. 근데 이것 때문에 누가 불이익을 받냐면 인근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아요. 그러면 인근 주민들이 100명이 있다. 그럼 100명이 행정심판 청구? 행정심판 청구서에 이름 다 씁니다. 주민 100명. 다만 다
다 100명이 뭐 출석을 해야 되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한 사람씩 다 한마디만 해도 시간 엄청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대표자를 뽑으라 그래. 응? 신청한 자들 중에서 대표자를 뭐 뽑아서 그 대표자들이 뭐 관련 서류, 증거 서류도 내고 가서 뭐 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기회를 주는 거죠. 다음 판정을 내리면 모든 100명한테 다 똑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럼 읽어보자. 선정 대표자. 자, 동그라미 1번. 오른쪽 페이지. 여러 명의 청구인이, 다수의 청구인이 공동으로 심판 청구를 할 때는 청구인들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3명 이하의 대표자 선정할 수 있다. 응? 그리고 판정기관이 행정심판위원회인데 행정심판위원회도 필요하다 그러면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어요. 응? 자, 이거는 이제 행정심판을 보다 이제 그 신속하고 진행하기 위한 거겠죠.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자, 2번 중요. 동그라미 2번. 자, 우리 동그라미 1번의 첫째 끝에 보면 대표자는 누구 중에서 선정하라고 돼 있어요? 청구인들 중에서. 근데 2번 보면 청구인들이 아닌 자 중에서 아닌 자를 대표자로 선정하면 어떻게 돼? 법적으로 그 사람은 대표자의 자격이 인정될 수가 없어. 그래서 2번은 판결에서 나왔는데 자, 그래서 두 번째 끝에 당사자가 아닌 자. 여기서 당사자는 좀 더 좁혀 말하면 청구인. 청구인이 아닌 자를 대표자로 선정한 행위는 뭐라 그랬어? 무효. 법에는 청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청구인이 아닌 자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했다면 그 선정 행위는 무효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대표자가 선정이 됐다. 1번에서 이어지는 거지. 대표자를 뽑았단 말이야. 대표자를 선정했는데 그러면 대표자를 뽑아놨으니까 다른 청구인들은 대표자를 통해서만 뭔가 증거 서류도 내고 뭔가 주장도 하고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대표자로 선정된 데는 다른 청구인들, 대표자들이 3명이 있으면 3명이 각각 다 다른 청구인들을 위해서 모든 행정심판 절차에 있어서 모든 행위를 대표해서 할 수 있는데 다만 청구했던 걸 물르는 거 있지. 취하. 청구를 아예 물르는 거를 취하라 그래. 취하는 것만은 다른 청구인들의 다 동의를 받아야만 대표자가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도 뭐 자주 나오진 않으니까 뭐 읽는 거로. 그 다음에 쌍가로 4번. 청구인의 지위 승계. 요것도 가볍게 공부해두자. 자, 동그라미 1번은 당연 승계, 동그라미 2번은 허가 승계. 자, 당연 승계는 판정기관의 별도의 허락받지 않아도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청구인의 자격을 그대로 이어받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읽어볼까요? 자, 2가지 단어예요. 사망, 첫째 줄에 사망, 그 다음에 셋째 줄에 합병. 그러니까 쭉 읽어보세요. 자, 원래 여기서처럼 안산시장이 A라는 사람에게 영업정지했다. 그런데 A가 이제 행정심판을 청구했어. 청구해서 진행 중인데 아직 판정 안 나오고 진행 중인데 A가 갑자기 사망.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 상속인 B가 청구인의 지위를 이어받아서 계속 진행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청구인인 경우 사망하면 상속인이 자동으로 지위를 이어받고 계속 진행해 갈 수 있고, 만약에 행정기관이 뭐 영업정지시킨 상대방이 뭐 무슨 회사 같은 법인이야. 근데 그 법인이 청구인인데 청구인인 법인이 다른 회사하고 합병이 되면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 지위를 이어받아서 계속 진행해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망 또는 합병이 되면 자동으로 승계되는 거야. 지위가 행정기관의 별도의 허락이 필요 없죠. 그런데 동그라미 2번은 첫째 끝에 양수라는 단어가 양수. 그래서 첫째 읽어봐. 자, 심판 청구 대상은 영업정지 처분이야. 그죠? 이런 심판 청구 대상인
처분이나 부작위와 관계되는 그 권리 이익을 양수한 자. 양수한 자는 어떻게 돼야 돼? 자동으로 청구인의 지위를 이어받아? 아니지. 판정기관의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을 해서 나 청구인의 지위를 이어받겠다라고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만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행정심판위원회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 위에 거는 허가가 필요 없는 거고 그 차이 간단히 공부하면 돼요. 그 다음에 피청구인은 누가 되는 거예요? 여기 피청구인 누가 되는 거야? 그 심판 청구 대상인 처분을 한 행정기관이 피청구인이 되는. 그래서 뭐 쌍가루 1번. 네. 그죠? 네. 첫째 줄에 처분한 행정청, 줄여서 우리가 처분청이라고 하죠. 처분청이 그 상대방이 되는 거예요. 처분청. 하나 더. 다만 둘째 줄 뭐라 그랬어? 청구 대상과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 자, 셋째 줄. 그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가 된 경우는 승계한 행정청을 피청구를 해서 청구해야 된대. 응? 자, 요거 중요. 셋째 줄. 그래서 원칙적으로 처분청을 피고로 하는, 피청구인으로 하는 건데, 처분이 있고 난 후 처분에 관계된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넘어갔어. 그러면 그 넘겨받은 행정청을 피청구를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자. 여기서 A는 맨 처음에 안산시장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A가 행정심판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청구하려고 하기는 직전에 이 영업정지 시키는 권한이 경기도지사 권한으로 법에 의해서 바뀌었어. 그러면 영업정지 처분할 권한이 안산시장의 권한이었다가 도지사의 권한으로 넘어간 거야. 그러면 A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 누구를 상대방으로 해야 돼? 도지사, 경기도지사를 피청구해서 이렇게 청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주에 승계한 행정청은 원래의 행정청이 아닙니다.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을 상대로 청구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행정조직이 자주 바뀌고 복잡해서 국민이 이 누구를 상대로 청구해야 되는지를 잘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잘못 정한 경우. 지금도 A는 안산시장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그리고 당연히 나는 나한테 영업정지 처분한 안산시장을 상대로 청구를 해야지 생각하고 청구서를 냈는데, 근데 이미 청구할 당시에는 법이 바뀌어서 도지사 권한으로 넘어갔단 말이야. 그러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거야. 잘못 정한 거야. 그러면 너 제대로 요건 못 가졌으니까 너 판정 안 해줘 하고 거부하기보다는 고치도록 기회를 줘. 이 판정기관이, 심판기관이 고쳐라. 그래서 고치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읽어보자. 경정이라는 게 고칠 경 바를 적이니까 고쳐서 바로 잡는 건데 읽어볼까요? 자, 1번. 행정심판 청구하는 국민 측에서 상대방인 피청구인 행정기관을 잘못 지정하거나, 첫 번째 잘못 지정한 경우, 뭐 잘못 지정. 두 번째는 어떻게 돼? 일단 제대로 여기서 보자. 여기도 안산시장부터 영업정지 처분 받았고 안산시장을 상대로 피청구인으로 해서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거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판정 진행 중에 도지사 권한으로 바뀌었어. 판정 진행 중에. 그러면 또 이거 바꿔요. 도지사를 상대방으로 해서 진행하는 걸로 바꿔. 그래서 거기 청구가 되고 난 후에 이 처분의 청구 대상인 처분 권한의 다른 행정처에 승계된 경우는 두 번째 줄 행정심판위원회는 알아서 판정기관이 직권 또는 신청을 받아 직권 또는 신청을 받아 피청구인을 고쳐서 바로잡을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직권으로 심판위원회가 알아서 고쳐줄 수도 있고 신청을 받아서 고쳐줄 수도 있고 직권 또는 신청으로. 자, 요게 핵심. 그 다음에 뒤로 갑시다. 이 경정제도는 가능한 한 청구한 국민에게 부재 판정을 받을 기회를 주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자, 그러면
이 판정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가 피청구인을 바꿔주는 결정을 했어. 그지? 그러면 어떻게 된대? 자, 동그라미 3번. 행정심판위원회가 피청구인을 바꿔주는 결정을 내리면 종전의 행정기관을 상대로 청구했던 건 취하된 거로 간주하고, 그 다음에 뭐야? 종전의, 그러니까 거기서 핵심은 어느 때가 중요해. 종전의 피청구인에 대해서 행정심판이 청구된 때부터 변경된 피청구인에 대해서 청구한 것으로 본다. 시점을 유의하면서 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예를 들면 자, 안산시장이 영업정지 내렸고 원래 A는 안산시장을 상대로 제대로 청구를 했는데 이제 진행 중에 도지사 권한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이제 중간에 도지사 권한으로 바꿔줘서 도지사를 피청구에서 바꿔서 진행을 하지. 그러면 처음에 A가 안산시장을 상대로 청구한 때부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청구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대로 이어서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청구인 경정 결정을 내린 때부터가 아니야. 즉 여기는 안 써있지만 3번에 행정심판위원회가 피청구인을 바꿔주는 결정을 한 때부터 두째 줄에 있는 새로운 피청구인을 상대로 청구한 거로 보진 않고 처음에 원래의 안산시장을 상대로 청구한 때부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청구한 거로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속 그대로 이어서 진행을 한다. 3번. 그래서 두째 줄에 종전의 피청구인에 대해서 청구된 때부터 쉽게 말하면 처음부터 바뀐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청구한 거로 인정해 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계속 진행한다. 그래서 그 얘기. 그 다음에 자, 관계인 얘기가 나오는데 관계인은 별로 그렇게 시험에 나오지는 않는데 관계인은 뭐냐면 판정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또 이해관계가 달려있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둘이 있는데 관계인은 이제 대리인하고 참가인이 있어요. 대리인하고 참가인. 대리인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 변호사지 뭐. 그러니까 A 입장에서 보면은 나 법 잘 모르는데 나 행정심판 청구하는 거에 대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한테 다 돈 주고 맡기겠다. 그럼 변호사가 A의 대리인으로서 이 판정에 이 심판에 참가하는 거죠. 그래서 읽어보자. 쌍가루 1번. 여기 청구하는 국민 측이나 청구를 받는 피청구인 행정기관 측이나 각각 대리인을 선임하여 행정심판 청구에 관한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거 없어요. 이때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청구인은 누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어요? 자, 법정 대리인 또 배우자. 여기 밑줄 주세요.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 형제, 자매. 여기 밑줄 주세요. 자기 형제, 자매를 대리인으로 세울 수 있어요. 자기 자식을, 자기 부모를, 배우자를. 뭐 거기만 위해서 거의 드물게 나왔어요. 그냥 딱 잘라갖고 청구인은 형제자매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도 있다. 맞는 말이죠?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도 있고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여기도. 다른 건 나올 게 별로 없어요. 100개. 그 다음에 쌍가루 2번 국선 대리인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동그라미 1번. 국선 대리인 공부할 때 여러분 그거 있지. 우리나라 이제 누군가 유죄냐 무죄냐 형사 재판할 때 가난해가지고 변호인을 선임할 능력이 없으면 나라에서 변호인을 대신 선임해주죠. 국선 대리인 제도라고 하죠. 그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행정심판에도 수십 년간 없다가 몇 년쯤 전에 한 3, 4년쯤 전에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자, 청구하는 국민 측이 경제적 능력이 없어갖고 변호사 같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그럴 때는 위원회가 이제 이 행정심판위원회 판정기관이에요. 행정심판위원회 대리인을 국가가 선임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일단 1번. 이때 2번 두 번째 줄 끝에 이 국선 대리인 신청을 받은 행정심판위원회는 두째 줄 위원회는 뭐야? 심판 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한 청구.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청구 이유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이유가 없다는 말은 청구인의 주장이 안 맞다는 얘기예요. 청구인의 주장이 명백하게 안 맞아. 응? 또는 이거 권리를 남용하는 거다, 이렇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 대리인을 선정해주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두 부분. 자, 경제적 능력, 국선 대리인 선임 신청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는 선임해 주는데 다만 이렇게 권리 남용 등 명백히 부적법 또는 명백하게 이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선임에 거부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정리. 그 다음에 오른쪽에 참가인. 자, 첫째 줄.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이해관계는 3자는 이제 다른 국민, 이해관계는 다른 국민이나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행정기관은 두 번째 줄 언제까지? 행정심판 판정기관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나도 할 말 있다, 내 주장도 고려해서 판정해달라 라는 차원에서 그 사건에 관하여 행정심판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자, 이 정도면 돼요. 거기 동그라미 1번에. 근데 둘 다 참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여기 공장 건축허가 처분이야? 그러면 요거입니다. 여기 시장 있고, 무슨 시장이 있고, A로부터 신청받고 공장 건축허인데 누가 청구를 했냐? 인근 주민이 이거 취소해달라고 청구를 했어. 취소해 판정해달라. 취소심판 청구. 그래서 시장이 피청구해. 근데 이 심판기관이 있지? 그런데 여기서 어떤 판정을 내려? 예를 들어 인근 주민은 A한테 공장 건축허가 해준 게 자기들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거니까 취소해달라고 청구돼. 여기서 만약에 취소하는 판정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재결이라고 불러. 이 판정 내려 취소하는 판정 나오면 인근 주민이 이긴 건데, 이거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취소한다고 판정 내린 것과 동시에 시장이 애초에 내줬던 A에게 냈던 공장 건축허는 처음부터 없던 일이 돼버려요. 판정 나오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없던 일이 돼버려. 그럼 A는 갑자기 느닷없이 허가받았던 게 없었던 일이 되면 갑자기 불이익을 받는 거잖아. 이때 A는 멍하니 있을 게 아니라 이 인근 주민이 청구한 이 심판 절차에 참여를 해서 자기한테 내준 공장 건축허가는 위법이 아니다 등등 이쪽 편에 서야지. 시장 편에 서서 잘못된 거 하나도 없고 문제 없다 이런 걸 주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판정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이해관계가 있는 이 A 같은 사람은 이 심판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가해서 다 증거 서류도 내고 자기 주장도 하고 유리한 주장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해가 있는데 3자인 국민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는 지금 시장이 했지만 이 공장 건축허가 이거 판정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해관계는 다른 행정기관, 예를 들어서 경기도지사가 있다면 도지사도 시장 편에 서서 이거 잘못된 거 없다 이거 주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법적인 이해관계는 당연히 법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3자나 행정청은 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서 의결이 있기 전까지,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우리도 할 말 있다라고 참가할 수 있다. 이때 4번 또 중요해. 4번 행정심판위원회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자나 다른 행정기관의 얘기도 들어보고 하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하면 어떻게 한대? 이해관계 있는 3자나 행정청에 니네 얘기도 들어보고 싶으니까 참가해라. 참가를 요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위원회도 참가 요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요구를 받으면 참가해야 될 의무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앞서 공부한 이 A에 대한 공장 건축허가에 대해서 인근 주민이 취소하려고 청구에 대해서 이 판정 결과 이해가 있는데 A가 여기다 신청해.
심판기관이 있어요. 나도 주장할 거 있고 할 말이 있으니까 나도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신청해서 허락하면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A가 신청 안 해도 행정심판 판정기관이 야 이거 판정함에 있어서 너 A의 주장도 들어보고 판정을 해야 되겠다. 너 A 참여해라. 요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요구를 받은 A는 나는 어떻게 결과 나오든 관심 없어요. 참여 안 할 수도 있어.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가 참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요구를 받은 행정청은 어떻게 돼? 요구를 받은 제3자는 어떻게 해야 돼? 응?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 참가해야 된다? 참가해야 될 의무는 없고 참가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통보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통보해야 될,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통보해야 될 의무는 있지만 참가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 시험 문제 요구를 받은 제3자는 참가하여야 한다. X. 참가해야 될 의무는 없어요. 응? 참가할지만 통보하게 되는 거죠. 통보하는 의무죠. 그 정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 행정심판 절차에 이렇게 참여하는 제3자나 다른 행정청은 뭐 할 수 있어요?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이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응? 뭐 서류 내고 증거 서류 내고 유리한 주장하고 하는 거 다 동일하게 할 수 있단 말이야. 응? 그래서 동일하게 당사자와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5절 심판기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뭐 공부했어? 청구인, 피청구인 공부했고 여기에 이 과정에 이 절차에 참여하는 참가인 또 대리인 공부했죠. 이제 참가인과 대리인은 약간 격가지고 주된 건 이제 당사자, 청구인, 피청구인이죠. 자, 이때 그러면 누가 판정하느냐? 이 판정, 이 심판기관 딱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자, 논리적으로 보면 자, 1단계 지금 이거 뭐에 대해서 위법이라고 인정하고 취소해달라면 이게 대상, 영업정지 처분이죠. 그러면 이 대상, 뭘 대상으로 싸우냐가 대상이 결정나면 심판 청구한 청구 대상인 처분한 행정기관이 피청구인이 되는 거야. 안산시장이 처분했잖아. 안산시장이 피청구인. 그럼 피청구인이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판정기관이 결정돼. 상급 행정기관 어디서 판정하냐? 응? 그래서 판정기관이 딱딱 떨어져요. 응? 그러면 먼저 보자. 의 1번 눈으로 읽고 지나가세요. 심판기관이란 심판 청구가 들어가면 이걸 수리하고 이를 심리하여, 심리라는 건 당사자 주장 서류 주장 들어보고 증거 조사해서 판정이 될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 게 이제 심리하고 최종 판정 재결할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서 동그라미 2번에 한 줄 밑줄 둘째 줄에 자 둘째 줄에 심리와 재결을 모두 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와 재결을 모두 해요. 응? 네, 오래전이지만 2008년 이후부터는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해서 심리와 재결을 다 합니다. 응? 그냥 한 줄. 자, 중요한 얘기는 이제 밑에 2번. 심판기관이죠. 행정심판법이 정한 심판기관이 4가지가 있어요. 4종류가. 그래서 첫 번째 쌍괄 1번 해당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 쌍괄 2번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판정하는 사건, 그 다음에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한 행정심판위원회가 판정하는 사건, 그리고 해당 행정청의 직근상급기관에 설치한 행정심판위원회가 판정하는 사건이 있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4번째 거는 굳이 안 해도 돼요. 시험에 내지도 않습니다. 앞에 3개만 잘해주세요. 그러면 첫 번째 거 보세요. 이 쌍괄호 1번. 자, 쌍괄호 1번하고 아래의 행정청 또는 그 소속 행정청이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결국 이렇게 정리합니다. 384페이지. 자, 동그라미 1번. 맨 위에 동그라미 1번 나왔죠? 거기 기관 이름 나오죠? 뭐뭐 나왔어? 감사원 나왔죠? 하나만 예를 들어보자. 자, 여기다가 집어넣을까? 감사원이 누구한테 뭐 조치를 했다. 감사원이 영업정지를 했다. 그러면 피청구인 누구야? 감사원. 응? 그죠?
그럼 감사원이 피청구인이 되는 사건은 어디서 판정하냐? 감사원 소속으로 행정심판위를 설치해놓고 그 감사원에 설치되어 있는 행정심판위에서 판정한다는 거예요. 네? 그게 쌍가루 1번의 제목이 뭐야? 해당 행정청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판정한다. 그러면 1번 동그라미 1번 쭉 연결해봐. 자, 국가정보원장이 한 처분. 여기다 그럼 국가정보원장이 A한테 영업정지 처분했다? 그럼 어떻게 돼?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장. 국가정보원장이 피청구인이 되는 사건은 어디서 판정한다? 국가정보원 소속으로 설치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판정한다. 이치 이해했어요? 그러면 동그라미 1번에 감사원, 국정원장,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의 장의한 처분, 그 기관에 속한 행정심판에서 판정한다. 그지? 근데 대통령 소속기관의 장은 잘 안 내더라고. 그러니까 1번을 줄이면 감사원하고 국정원장, 이 둘을 특히 중심. 응?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국회 사무, 이거 쭉 읽어요. 국회 사무총장, 이게 또 줄여보면 국회 사무총장이 행한 처분은 어디서 심판한다? 국회 사무총장 소속으로 행정심판위원회를 두고 거기서 신청받아 판정한대요. 응? 그 다음에 3번 국가인권위원회 하나만 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행한 처분은 역시 국가인권위원회 소속으로 설치해놓은 행정심판에서 판정한다. 근데 사실 요건 조금은 좀 뭐랄까 공정성, 객관성 면에서 조금 미흡하긴 하죠. 왜냐면 자기가 해놓고 국정원장이 자기가 국민한테 불이익 조치해놓고 국정원장 및 소속으로 설치해놓은 판정기관이 판정하도록 하는 거 조금 공정성 면에서 미흡하긴 한데 하여튼 이건 가능하게 해놨어요.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쌍가루 2번. 이번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라고 설치되어 있어요. 응? 그래서 거기서 판정하게 되어 있는 거.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 뭐라고 써있어요? 위에서 말한 2랑 첫 번째 아까 각 해당 행정기관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회가 판정하게 된 사건 말고 위에서 지금 우리가 위에서 공부한 그 행정기관 이외에 나머지 국가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 행정기관이 한 조치는 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라는 데서 판정한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얘는 내가 집어넣는 거야. 법규정에다가. 예를 들자면 국무총리가 한 처분 있지? 국무총리가 한 처분은 어디서 판정해? 중앙행정심판에서 판정하며 그 다음에 우리 예를 들어서 법제처가 어디에 속해 있어요? 국무총리 소속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한 처분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국무총리 소속의 기관인 법제처장이 한 처분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그 다음에 장관이 한 처분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그 다음에 장관 소속으로 소속의 기관이 한 처분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그럼 예를 들어서 병무청장은 어디 소속이야? 국방부 장관 소속이에요. 그러면 장관 소속 기관이 한 거지? 그럼 장관 소속 기관이 한 거 중앙행정심판에서 판정합니다. 응? 그다음에 우리나라 경찰서 다 어디에 속해 있어? 경찰청 밑에 시도 경찰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우리나라 경찰은 다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인천에 연수경찰서장이 누구한테 운전면허 정지시켰지? 그럼 운전면허 정지받은 상대방 국민 억울하다. 행정심판 청구하려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다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행정심판회가 판정합니다. 응? 이런 거 보면 중앙행정심판에서 판정하는 사건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자 동그라미 1번 총리가 한 처분, 장관이 한 처분, 총리와 장관 소속의 기관이 한 처분 다 중앙행정심판에서 판정하고요.
또 동그라미 2번. 줄여서 공부하면 시도지사가 한 처분 어디서가? 시도지사가 한 처분 역시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판정합니다. 동그라미 2번 줄이면 시도지사라고 줄여요. 그리고 두 번째 교육감. 구체적으로 교육감이 한 처분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그 다음에 또 뭐야? 그 셋째 줄 시도의회에서 행한 처분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3개. 시도지사, 교육감, 시도의회에서 행한 처분은 다 중앙행정심판에서 판정한다.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첫째 끝에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그다음에 공공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이 한 처분도 중앙행정심판에서 판정합니다. 중앙행정심판에서 판정하는 거 3가지 있죠. 동그라미 1, 2, 3 요거 중시합니다. 판정기관 어디인지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래서 인천광역시장이 처분한 거면 판정기관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그죠? 그 다음에 쌍가로 3번. 시도지사 소속으로 행정심판위원회를 또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있어요. 그러면 자 누가 한 거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한 행정심판에서 판정하냐면 첫째, 시도 소속의 행정기관이 한 조치는 시도지사 소속의 행정심판에서 판정한다. 두 번째, 시군구청장, 동그라미 2번에 시군구청장 첫째 줄에 있죠. 그 다음에 시군구의회, 동그라미 2번에 2개 들어가요. 시군구청장이 한 처분 시도 행정심판에서 판정한다. 시군구 의회가 한 처분도 시도 행정심판회가 판정한다. 그 다음에 3번. 시도 관할구역에 있는 2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기관에 한 처분도 시도 행정심판에서 판정한다. 이게 3가지 종류. 그러면 여러분 우리 여기가 인천이니까 아까 여기 안산시장이 있지? 안산시장이 처분한 거는 심판기관 어디죠? 그러면 안산시는 특별시, 광역시, 도가 아니잖아. 일반시죠. 일반시장이 한 처분은 안산시 어디에 속해 있어요? 경기도. 그러면 엄격히 말하면 경기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해놓은 행정심판위원회. 줄여서 우리 경기도 행정심판위에서 판정하는 겁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줄여서 경기도 행심위. 그럼 요 안산시장이 처분한 게 아니고 미추홀 구청장이 한 처분이라면 판정기관 어디야? 미추홀 구청장이 한 처분. 미추홀 구청장은 거기 맨 아래 동그라미 2번에 시군구청장 할 때 구청장이에요. 미추홀 구청장이 한 처분은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가 판정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인천광역시장이 한 처분은 어디서 판정해? 인천광역시장은 시도지사급이니까 동그라미 쌍괄호 이번에 중앙행정심판위에서 판정하는 거지. 그렇게 딱딱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자 판정해달라고 청구한 대상인 처분을 한 자가 피청구인이 되는 거고 피청구인이 결정되면 판정기관도 결정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내가 사는 곳은 의정부시야. 나한테 의정부시장이 뭔가 불이익한 처분했어. 그러면 행정심판 판정기관 어디? 안산시장하고 똑같아. 의정부시장 일반시야. 특별시, 광역시 여기 아니잖아. 일반시장이 한 처분은 의정부시 경기도 안에 있어요. 그죠? 경기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한 행정심판위원회 있거든. 그러니까 줄여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판정하는 겁니다. 서울시장이 한 처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그지? 이렇게 딱딱 떨어지게 돼 있는 거야. 이거 물어본다니까, 시험. 그래서 사례형으로 누구한테 불이익 처분했다. 그러면 이거 행정심판 기관은 어디가 된다. 이런 거 된다니까. 네, 이거 꼭 알아두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쌍가로 4번은 따로 할 필요는 없다 그랬죠? 왜냐면 그거는
법무부 산하의 검찰청 조직만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시험에 내는 일이 없어요. 응?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잘 유의해두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가면 개별법상의 심판기관 나왔죠? 이거는 이제 아까 특별하게 따로 판정기관 따로 법으로 정해놓은 경우죠. 예를 들면 공무원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에 설치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응? 심사한다. 응? 따로 있어요. 소청심사위원회라고. 응? 또 특허와 관련된 행정심판은 특허심판원이라고 따로 있고, 조세와 관련된 행정심판은 조세심판원이라고 또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이 행정심판법이 정한 심판기관 말고 그쪽 분야의 어떤 전문성, 이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서 별도의 심판기관을 따로 정해놓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거기서 하죠. 그래서 그거는 그냥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따로 정해놓은 경우는 따로 판정하는 기관이 정해져 있으면 거기서 하는 거고, 그게 없으면 아까 말한 행정심판법이 정한 기관이 판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도로교통법상 무슨 운전면허 취소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은 특별한 판정기관이 따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장이 면허 정지시킨 거, 전국에 제주도에 있는 무슨 제주도에 서귀포 경찰서장이 누구한테 면허 정지 처분했다? 어디로 와야 돼? 중앙행정심판회로 와야 돼. 중앙행정심판회가 판정해요. 그죠? 결국 올라가면 경찰서장, 시도경찰청장, 경찰청장 전부 다 장관 소속 기관이야. 그러다 보니까 장관 소속하에 있는 기관이 한 처분은 다 중앙행정심판에서 판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행정심판 판정기관 행정심판위원회는 시도 단위가 마지막이에요. 시도 단위. 시도 단위, 특별시, 광역시, 도 단위. 그러니까 우리 일반 시군 단위에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구역을 더 나눠서, 자, 우리 강원도, 인제군, 또 인제읍, 있나 모르겠다. 인제읍. 그 다음에 무슨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 용대리, 용대리라는 거 나 들어봤어. 여기 영태 말리는 곳, 용대리 유명한 거.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이장이 누군가한테 불이익한 처분을 했다. 그럼 행정심판 판정기관 어디야? 여기 없어. 읍에도 없고 판정기관 없고 군 단위에도 없어요. 최소한 광역 시도 단위급의 판정기관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가 판정기관이 됩니다. 여기는 있지도 않아. 판정기관이. 심판위원회는 시도 단위급까지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 판정을 하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지랄맞게 여기는 숫자도 가끔 내는데, 자, 첫째, 우리가 지금 공부한 것 중에 국무총리 소속하에 그 중앙행정심판위원회라고 있잖아. 국민권익위원회, 그러니까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라고 설치돼 있고, 국민권익위원회 안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라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뺀 나머지 시도 단위에 있는 행정심판위원회 이런 거 있지? 나머지를 다 일반행정심판위원회라고 하면, 자, 일반행정심판위원회는 동그라미 1번 위원 총 몇 명으로 구성한대? 50명 이내.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위원장은 누구야? 그러니까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누굴까요? 거기 규정을 잘 보면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인천광역시장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어요. 그럼 누구야? 위원장은? 인천광역시장. 그치?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경기도지사. 위원장은 그 시도지사야. 아니면 감사원에 속해 있는 감사원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감사원장인 거야. 국정원장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 위원장은 국정원장이고. 그치? 그래서 위원장은
심판위원회가 설치 소속돼 있는 행정청이다.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외울 거 아니고요. 아까 50명 이내 행정심판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랬지? 그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이제 지명될 수 있는 자는, 그러니까 지명되는 자는 이제 공무원 중에서 행정심판위원회 50명 중에 일부는 공무원, 일부는 외부위원, 예를 들어서 뭐 대학 교수 뭐 등등 관련 분야 전문가 이렇게 요건이 있습니다. 이런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경기도 행정심판회 위원은 위원장, 도지사가 외부위원 위촉하거나 또 경기도 공무원 중에서 고위 공무원을 지명을 합니다. 외울 거 없어요. 외우지 마세요. 일정한 자격 요건 갖춘 자 중에서. 자, 맨 밑에 4번, 동그라미 4번. 자, 그러면 가정을 해봅시다. 인천광역시,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는 50명으로 구성이 돼 있다고 하자, 위원. 그러면 50명이 여기가 이제 여기다 맞추면 여기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되지. 근데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도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50명 위원이 다 모여서 이 사건 심사하는 게 아니에요. 심사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는 50명으로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해놓대. 이 청구 사건 들어오면 위원, 거기도 봐. 동그라미 4번. 매 청구 사건에 대한 회의는 총 몇 명으로 심사해서 결정할까? 총 몇 명일까요? 응? 8명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8명. 응? 자, 위원장, 그리고 위원장이 매 사건 회의 때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 응? 아, 그러니까 총 몇 명이 되는 거지? 9명이 되는 겁니다. 9명. 위원장 한 사람하고 위원장이 지명한 8명. 9명이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럴 거 아니야? 이게 무슨 영업정지 사건이다. 그러면 위원장이 이 청구된 사건과 관계돼 있는 그 관련 학과의 위원인데 전문 교수, 뭐 관련된 변호사, 전문가, 이런 청구된 사건과 그 관련성이 높은 그런 위원을 불러. 8명을 불러 지명. 그래갖고 위원장하고 해서 9명이 회의를 하는 거야. 응? 근데 9명이 회의를 하는데 근데 출석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회의 날짜에. 근데 어쨌든 몇 명이 출석을 해 회의를 연대. 다음 페이지 가보면 동그라미 어떻게 돼요? 5번. 자, 과반수가 출석해야 회의가 열릴 수 있대요. 그러니까 9명이 회의한다 그랬지? 그중에 5명 이상이 출석을 해야 회의가 열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유효한 결정은 출석한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결정합니다. 법적으로 결정 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최소한의 의결 정족수는 5명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한 위원 5명 중에 3명 이상이 찬성하면 결정 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자, 그런데 시험은 이제 이런 시도행정심판위원 같은 일반 행정심판위원보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을 좀 더 많이 냅니다. 제일 많은 판정을 하는 곳이고, 그래서 자, 중앙행정심판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하죠?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행정심판위의 업무만 담당하는 상임위원을 둡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 자, 상임위원 몇 명? 4명 이내에서 상임위원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항의 숫자 70명 이내 4명 이내의 상임위원. 응? 그리고 위원장은 누구예요? 위원장은 자, 거기 나왔어요.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중 1명. 네. 뭐 국무총리도 아니고 뭐 법제처장도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라는 곳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라고 만들어져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위원장 한 사람하고 부위원장 3명을 둡니다. 그 부위원장 3명 중에 1명이 뭘 하는 거야? 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 밑줄 잘 내요. 위원장, 중앙행정심판회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1명.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상임위원 4명이 내로 둔다 그랬죠? 상임위원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을 합니다. 응? 옛날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명했는데 바꿔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 밑줄. 상임위원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 넷째 줄. 위원장이 이 사람이 상임위원으로 좋겠습니다 하고 위원장이 제청, 제안 신청을 해서 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그러니까 결국 위원장 제청 누가 임명해요?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원래 대통령이 하는 일은 다 국무총리를 거쳐서 하게 되기 때문에 그건 뭐 국무총리를 거치는 건 늘 따라붙는 거고 대통령이 하는 일에. 그래서 결국 핵심은 위원장이 제청해서 상임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러면 나머지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들은 다 비상임위원입니다. 비상임위원은 뭐냐면 뭐 대학 교수, 변호사 이런 사람 어떻게 돼요? 위원으로 위촉은 돼 있지만 어떻게 되죠? 다 평상시에 자기 본업 수행해요. 그러다가 회의 열린다고 통지받으면 그때 가서 출석해서 검토하고 회의에서 결정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 비상임위원들이죠. 그래서 비상임위원은 아까 말한 일정한 자격 요건 가진 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리가 위촉합니다. 자, 비상임위원은 위원장 제청, 총리가 위촉한다. 상임위원은 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렇죠? 자, 다섯 번째. 여기도 70명의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청구 들어온 사건은 9명으로 회의에서 결정해요. 그죠? 동그라미 9번에 있죠? 8번에.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그리고 상임위원, 그리고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비상위원은 총 몇 명? 9명. 총 9명으로 청구된 사건 심사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뭐가 있냐면 동그라미 6번은 특별한 건 없고 그냥 읽고만 들어요. 여러분 중앙행정심판위에서 판정하는 사건 중 아마 제일 빈도수가 많은 건 전국에 걸쳐 운전면허 취소 정지 이거 판정해달라고 청구 들어온 사건이 무진장 많을 거야. 응? 그렇지 않아요? 제주도에서도 올라오고 거제도에서도 올라오고 자, 뭐 운전면허 취소 처분 억울하다. 행정심판 취소해라. 행정심판 청구 아마 제일 많이 들어올 거야. 근데 다 비슷비슷한 거의 정형화된 유형 사건들이야. 그거를 매 사건 9명이 다 모여서 해내는 거 비효율적. 그래서 거의 정형화된 뻔한 사건들인데 뭐 면허 정지 취소당한 국민이야 굉장히 심각하고 억울할 수는 있어도 판정하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거의 정형화된 거야. 이런 거를 그냥 굳이 9명이 모여서 회의하는 거기서 결정하기보다는 4명의 위원으로 소위라는 걸 구성해서 거기서 결정하게 하자. 근데 거기서 일단 맡아서 검토를 해보니까 이거는 정형화된 사건이 아닌데 이거 이례적인 일인데 이건 좀 9명의 회의체에서 결정하도록 옮겨야 될까? 그럼 그거는 이제 9명의 회의체로 넘기지만 거의 정형화된 사건은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한 소위원을 거기서 결정할 수 있게 한 거야. 그 취지만 이해하면 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소위원을 들 수 있고. 역시 마지막에 7번을 보면 뭐야? 구성원 과반수, 위원수의 과반수 이상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그죠? 네, 똑같습니다. 자, 오른쪽에 가면 위원회 임기 및 신분보장. 그래가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번은 공무원인 위원은 그 공무원직에 재직하는 동안은 그죠? 임기 보장 넘어가고. 자, 동그라미 2번 상임위원회 임기 몇 년입니까? 중앙행정심판의 상임위원회 임기는 3년. 한 번 더 할 수 있대. 한 번까지는 연임. 1차에 하나 연임강은. 자, 상임위원회에 대한 초점을 두고 그 다음에 특별한 건 없다. 그 다음에 맨 밑에 쌍가로 4번 거기 위원 등의 제척 기피 회피라는 제목 따랐죠? 이거 예전에도 한번 나왔지? 제척 기피 회피가 뭐야? 공정성을 위한 거야. 응?
그 청구된 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그 사건 판정에 관여 못하게 하는 거죠. 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대법원 판결이 뉴스에 나왔는데 얘기했었나? 그 우리 한의원 있잖아. 한의사들이 뭘 사용해? 그 양의학에서 쓰는 초음파 기계 있잖아. 그래서 뭐 액체를 바르고 이렇게 속이 보이잖아. 그 초음파 기계 이거 쓰는 거에 대해서 그 양의사들이 소송 걸었어요. 그 의료법 위반이다. 한의사들은 침이나 뭐 이런 한의의 그 도구만 써야지 양의에서 사용하는 그런 기계나 이런 거는 사용 못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 왜 초음파 기계 쓰냐? 이거 처벌해달라. 법 위반 행위로 소송 들어갔어요. 근데 판결 어떻게 나왔을까? 네. 그래서 이게 좀 엇갈렸대. 지방법원은 뭐 고등법원이니까 서로 엇갈리게 했는데 유죄 무죄. 결국 대법원은 이제 그 초음파 기계도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 진단을 위해서. 그래서 물론 우리 뭐 MRI 뭐 이런 어떤 그런 거는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지만 그 좀 간단한 거 뭐 이런 기초적인 거는 그래서 뭐 초음파 진단 그거는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판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이제 판결이 나왔는데 한참 있다가 또 뉴스가 하나 나서 뭐 하냐면 그 재판을 관여한 대법원 판사가 어떤 여성 판사가 있는데 그 여성 판사의 남편이 약사래요. 한의사래. 그러니까 또 비판이 나오는 거야. 그럼 자기 남편이 한의사라면 이 사건 자기 부인으로서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인데 왜 거기에 관여해서 재판했느냐? 이 판결 문제 있다. 이 비판을 받는 거야. 뒤집기는 어려운데 하여튼 그런 비판이 잠깐 나온 게 소개됐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척은 법으로 딱 어떤 사유를 정해놓고 법에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자동으로 제외되게 하는 거고, 기피는 청구인이나 비청구인이 측에서 저 심판위원은 문제가 있다, 공정성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다, 저 사람 교체해달라, 바꿔달라고 하는 게 기피 신청이고, 회피는 위원으로 선정된 자가 스스로 빠지는 걸 회피라고 합니다. 그거 안 물어봐요 시험에. 그러면 뭐만 물어보냐, 거기 문장에서 넷째 줄, 자, 이 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들, 행정심판의 위원들에 대해서 제척, 기피, 회피 제도를 규정해놨어요. 그런데 위원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넷째 줄에 뭐라 했어? 직원, 행정심판위원회 사무, 행정사무 보조하는 사무 직원들도 이해관계 있으면 그 사건에 관여 못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완전 네 번째 줄, 그 위원이 아닌 직원에게도 준용하고 있다. 이게 포인트. 응? 왜 그랬을까요? 자, 원래 그 밑에 직원들이 뭔가 이렇게 이제 문건도 요약해서 이제 보고서를 이렇게 위원들한테 준단 말이야. 위원들은 이제 그걸 읽어보고 판정하지 막 엄청난 서류를 다 읽어보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요약을 해서 위원들한테 심사하도록 주는데, 그 밑에 직원들이 그걸 요약을 편파적으로 한다는, 이렇게 되면 판정이 잘못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이 행정 사무 직원도 이런 제척 기피 회피 제도를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정도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또 넘어가. 거기 뭐 길게 써놓은 거 별로 시험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 위원회의 권한 승계라고 돼 있죠? 여기 한번 우리 이제 배운 거 정리합니다. 자, 지금 요 경우에 안산시장이 A한테 영업정지 시켰죠? 그러니까 안산시장이 피청구인이 됐고, 안산시장이 피청구인 되는 사건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판정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걸 판정을 진행을 하고 있었어. 판정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진행 중에 이 영업정지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경기도지사로 바뀌었어요. 법이 변경되면서 바뀌었어. 그러면 다 바꿔서 진행하는 거야. 그러면 피청구인이 누가 돼야 돼? 이제 피청구인도 아까 경정해야죠.
경기도지사로 바뀌고, 비천구인. 그럼 비천구인이 경기도지사로 바뀌면 판정기관도 바뀌어야 되는 거야. 판정기관 어디가 돼야 되는 거야? 경기도지사가 처분한 걸로 되는 거니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판정기관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제출받은 서류, 뭐 그동안 진행하던 거 다 어디로 넘겨야 돼? 중앙행정심판위로 다 넘겨서 거기서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합니다. 그게 바로 위원회의 권한 승계에 관한 내용이야. 그래서 읽어보면, 자, 행정심판 청구가 들어가는 후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 기존의 판정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가 판정할 권한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 그지? 그런 경우에 뭐야? 세 번째 줄, 새로이 판정할 권한을 갖는 행정심판위원회에게 다 보내줘야 돼, 자료. 그런 내용이죠? 자, 뭐 그러니까 이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자, 그러면 거기까지 하고 잠깐 쉬는 시간을 또 가져야겠습니다.